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암병원 수산기내과의 김윤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2020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심방제동의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입니다. 2020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새로운 심방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간략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른 모든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Class of Recommendation과 Level of Evidence를 제시하고 있었고,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작은 심방세동이 있을 때 어떠한 다양한 합병증들이 발생하는지를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사망률이 1.5배에서 3.5배 증가하고 있었고, 모든 뇌경색의 20에서 30%가 심방세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심방세동의 20에서 30%에서 결국 좌심실의 기능 저하나 임상적인 심부전이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뇌경색뿐만 아니라 치매의 위험도도 심방세동 환자에서 50% 이상 증가한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미국과 우리나라의 후향적 분석 결과에서도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사망률이 3.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심방세동을 굉장히 잘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전에 어떻게 잘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인공 심박동기나 임플란터블 루프 레코더 같은 심장 내 전기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환자들에게 삽입되고 있고, 이러한 기계들에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심방세동 에피소드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심장 내 전기 기기들에서 심방세동 에피소드가 관찰되면은 이것들을 서브 클리니컬 AF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고, 이러한 환자들 중에 실제 12리드 심전도나 싱글 리드 EKG에서 심방세동이 찍혔을 때에 비로소 클리니컬 AF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즉, 임상적으로 심방세동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12리드 심전도상에서 한 페이지, 즉 10초 이상 관찰이 되던가, 아니면 싱글 리드 EKG 모니터링 상에서 30초 이상 심방세동이 찍히는 경우에 하나여 실제 임상적인 심방세동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을 하였는데, 발작성 심방세동, 즉 paroxysmal AF 같은 경우에는 AF 에피소드가 자연스럽게 또는 중재를 통하여 7일 이내에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를 발작성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었고, 지속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AF 에피소드가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관찰되는 경우를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Long-standing persistent AF에 대해서는 AF 에피소드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경우를 Long-standing persistent라고 기술하고 있었고, permanent, 즉 영구형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의사에 의해서 이 AF는 이제는 정상박동으로 돌리기가 힘들고, 따라서 더 이상의 리듬 컨트롤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영구형 심방세동으로 정의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진단되면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라라고 기술하고 있었고, 우선 스트록 리스크에 대해서 트라드바스크 스코어를 활용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하라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ERA 심톰 스코어 내지는 다양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평가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환자의 증상 정도를 평가하라고 기술하고 있었고, 심방세동의 버든, 즉 전체적인 모니터링 기간 중에 얼마가 심방세동인지, 즉 심방세동의 버든이 몇 %인지 심방세동의 버든을 평가하라 라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트라드바스크 스코어 및 환자의 증상 등을 포함한 자세한 메디컬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었고, 12리드 심전도를 모든 환자에서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검사나 경흉부 초음파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ambulatory ECG 모니터링이나 경식도 초음파,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상동맥 CT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전 뇌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브레인 CT나 MRI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더 옵티멀한 매니지먼트를 위하여 1차 의료기관과 2차, 3차 의료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었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메디컬 팀들 간의 좋은 협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Integrated AF Management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A, B, C 패스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A는 Avoid Stroke, 즉 스트로크를 예방해야 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 B는 심텀을 더 잘 관리해라, 즉 Better Symptom Control이죠. 그 다음에 C는 다양한 Cardiovascular Risk Factor를 잘 관리해라. AF도 다양한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즉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잘 관리해야 한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환자들도 잘 교육시켜야 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도 잘 관리를 해야 하며, 또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환자들을 잘 서포트해야 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고, 또한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료과 그리고 다양한 의료 직종들 간에도 굉장히 좋은 팀워크가 필요하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시간에는 이 A, B, C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스트로크 프리벤션, 즉 어보이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좋은 발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리뷰 시간에는 간략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여야 할 것은 이 차드바스크 점수를 통하여 환자의 스트로크 리스크가 얼마큼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크게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몇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트 페일리어, 어떨 때 이 하트 페일리어가 1점을 받는 것인지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임상적인 신부전, 즉 초음파를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이제 신부전을 진단을 하는 건데, 임상적으로 신부전이 진단된 경우에도 1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심장 초음파 상에서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하일 경우에 1점을 받고요. 또한 그런 심장 초음파 상에서의 심장 수축률과 관련 없이 하이퍼트로픽 카르디오마이오패시, 즉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을 때도 이렇게 1점을 받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끔 이제 혼동스러운 부분이 스트로크인데, 스트로크만 2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도 2점을 받고, 다양한 시스테믹 엠볼리즘, 즉 팔다리로도 이제 스롬보스가 엠볼라이즈 돼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스테믹 엠볼리즘, 스트로크가 아닌 시스테믹 엠볼, 레날 인팍션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시스테믹 엠볼리즘도 2점을 받는 것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V, 이 바스큘라 디지즈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엔지오그래피컬리하게 중증 협착이 있을 경우에 1점을 받는다라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몇 퍼센트 막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75% 직경이 막혀 있을 때를 엔지오그래픽하게 시그니피컨트하다라고 하니 75% 이상이 협착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을 때도 당연히 1점을 받고요.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도 1점을 받고, 대동맥에 이 죽상경화 플라크가 있는 경우에도 1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이 기준이나 고혈압 당뇨 그리고 성별 기준은 명확하여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항응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된 도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메카니컬 밸브가 있거나 moderate to severe mitral stenosis가 있는 경우에는 차드바스크 스코어와 무관하게 와파린을 투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밸브 문제가 없는, 즉 non-valvular 심방세동,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드바스크를 사용하여 스트로크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로우 리스크, 즉 남성에서는 0점,
여성에서는 1점일 경우에는 항응고 치료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intermediate risk, 즉 남성에서는 1점, 여성에서는 2점일 경우에 항응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클래스 2A로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에서 2점 이상, 여성에서 3점 이상일 경우에는 항응고 치료를 반드시 하도록 클래스 1으로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은 남성, 여성을 나누지는 않고 트라드바스크가 2점 이상일 경우에 항응고 치료, 즉 노악을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트라드바스크 2점 이상일 경우에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better symptom control, 즉 환자의 증상을 조절해야 된다, 즉 B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 조절을 위해서 그 심박수 조절과 그 리듬 컨트롤, 즉 심방세동을 정상 동률동으로 바꾸는 치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레이트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모든 환자에서 적절한 레이트 컨트롤이 중요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었고, 또한 리듬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환자들이나 리듬 컨트롤을 시행하는 게 조금 위험할 것 같은 환자들에게서 레이트 컨트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레이트 컨트롤은 우선적으로 110회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좌심실 기능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80회 이하로 좀 더 엄격하게 조절해 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리듬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되거나 환자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리듬 컨트롤, 즉 AF를 없애서 정상 동률동으로 전환하는 리듬 컨트롤, 또는 AV 노드를 어블레이션해서 강제적으로 레이트를 조절하는 그러한 치료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레이트 컨트롤을 어떤 약제로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블로커를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었고, 물론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를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COPD나 에스마 같이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칼슘 채널 블로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었고, 이러한 1차 약제를 사용하였는데도 레이트 컨트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곡신이나 경우에 따라서 아미오다론 같은 약제를 추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절해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사용했는데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칼슘 채널 블로커, 베타 블로커, 그리고 디곡신, 아미오다론 등 다양한 약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레이트 컨트롤을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약제, 세 가지 이상의 약제를 사용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AV 노드를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리듬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환자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리듬 컨트롤을 시행해 보도록 권고하고 있었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한번 카디오 버전을 해서 환자가 좋아지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리듬 컨트롤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젊은 환자들, 그리고 AF가 첫 번째 에피소드인 경우, 그리고 AF의 히스토리가 짧은 경우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었고, 타키카디아 때문에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이런 리듬 컨트롤을 해볼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좌심방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리듬 컨트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었고, 적절한 약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레이트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리듬 컨트롤을 해볼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었고, 환자가 당연히 원하는 경우에도 리듬 컨트롤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듬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항부정맥 약제가 있고, 시술적 치료인 pulmonary vein isolation이 있겠습니다. 또한 셀렉션된 경우에 한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리듬 컨트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러한 치료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C 패스웨이죠. Cardiovascular Risk Factor Management입니다. 심방세동은 에이지나 유전자, 성별, 다양한 에스니시티 같은 교정할 수 없는 리스크 팩터들도 있지만, 술이나 고혈압, 그리고 비만,
이러한 교정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혈압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체중 감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술을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피지컬 액티비티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권고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디오베스쿨라 리스크 팩터 매니지먼트도 심방세동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인데 심방세동 환자들에게서 물론 이제 그 드링커인 경우에 한해서 술을 이제 중단시켰더니 계속 술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심방세동의 재발률이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시행된 연구였고요. 또 오른쪽 패널은 심방세동에 대해서 요새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이라고 시술적 치료를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술적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이득만큼이나 술을 중단하면은 그러한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였고 술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도 잘 조절하고 당뇨병도 잘 조절하고 또 불면증이 있다면 불면증도 치료하고 obstructive sleep apnea 같은 다양한 리스크 팩터를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A pathway avoid stroke이죠. B pathway 약물적 치료 또는 시술적 치료를 통한 증상 조절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C pathway 즉 다양한 위험 인자의 조절 이것 또한 심방세동 환자에서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ABC 패스웨이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고 또한 다양한 팀들 간의 협업이 심방세동 환자의 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조금 최대한 열심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